네, 저는 사회문화 2번 지문 교환 이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거고요. 일단 바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 교환 이론에서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교환 이론은 사회의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의 하나래요. 이론의 하나로 사회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의 하나로 사회의 근본적 속성을 보상 또는 효용을 확실하게 하려는 이런 욕구에 의해 움직이는 행위자 간의 자원교환으로 본다. 지금 앞에 이제 교환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라는데, 교환 이론이 일단 어떠한 보상이나 그런 효용 같은 걸 위해 가지고 이런 보상을 얻으려는 욕구에 의해 움직이는 이런 행위자들 간의 그런 자원교환, 물물교환, 그런 게 이제 서로 교환한 거니까 그런 걸 이제 교환 이론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사회학자가 나오고 있죠. 사회학자 여기 리처드 에머슨에 대한, 아마 교환 이론에 대한 리처드 에머슨의 이제 생각이나 그런 이해 양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에머슨을 일단 표시해놓고, 리처드 에머슨은 개인 및 집합적 행위자 간의 교환이 동일한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이해 가능한지를 탐구하였다. 자, 그러니까 리처드 에머슨이 이게 이런 개인 및 집행적 행위자 간의 이런 교환이 이런 동일한 기본 원리, 이런 동일한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이해 가능한지를 탐구를 했다. 에머슨이 이 교환 이론을 볼 때 사회 구조는 자신의 자원가치 높이려는 행위자 간의 자원견으로 구성된 거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사회 구조는 자신의 자원가치를 높이려고 이제 서로들 그런 행위자 간의 자원 교환으로 구성된 거기 때문에. 자, 그다음 이제 여기부터 이제 좀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이제 교환은 사회적 네트워크 내에서 행위자 간의 자원의 분배를 놓고 협상하는 상황인 키워드가 나오죠. 이렇게 행위자들이 자원의 분배를 놓고 협상하는 상황인 협상된 교환이라는 게 나오고, 행위자들이 추후 보상,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중에 받을 보상이, 내가 나중에 이걸 받을 거라는 그런 추후 보상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자원을 제공하는 호혜적 교환. 지금 이 문단에서 협상된 교환과 호혜적 교환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오고, 지금 이 협상된 교환과 호혜적 교환에 대한 특징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협상된 교환은 이제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해서 행위자들이 자원의 분배하는 걸 놓고 이제 서로 협상하는 그런 교환을 이제 협상된 교환이라고 하고, 이제 행위자들이 추후에 나중에 이제 자기가 보상을 받을 걸 기대하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자기의 자원을 제공하는 게 호혜적 교환이라는 이렇게 키워드가 나옵니다. 이라는 두 가지 일반적인 유형 중 하나의 모습을 띱니다. 이런 그 교환 이론 중에, 이런 위의 교환 이론이 이 협상된 교환 아니면 호혜적 교환이라는 두 가지 일반적 유형 중 하나의 모습을 띈대요. 여기 협상된 교환의 말이 나오죠. 협상된 교환의 특징은 작동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특징 하나, 작동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비용과 이익에 대한 명시적 인식과 계산이 상당히 포함된다는 점. 그리고 당사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을 추구하는 갈등 과정. 그러니까 이제 서로 협상을 하는 거니까, 협상을 하려면 내가 협상할 사람과 이제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타협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협상 교환에서 이렇게 당사자하고 내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타협을 추구하는 이런 갈등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협상된 교환에서는. 한편 이제 반대로 이제 호혜적 교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오겠죠. 호혜적 교환은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자원을 주는 거. 일방적으로. 위에서 말했죠. 자기가 나중에 그 추후 보상을 받을 걸 기대하면서 이제 호구짓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나중에 아무튼 예를 들면 나중에 얘한테 내가 이렇게 하면 얘가 나한테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그 연속적으로 이렇게 자원을 제공하는 게 호혜적 교환이라 했잖아요. 해가지고 호혜적 교환은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자원을 주는 것을 포함하며,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자원을 주면 이제 상대가 이제 추후 보상으로 이렇게 가치 있는 자원으로 갚을 거라는 기대 또한 포함되는 게 이제 호혜적 교환입니다. 자, 따라서 호혜적 교환은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보상의 연속으로 구성되지만 협상된 교환에서는 자원이 분배되기 전 행위자들 간에 이제 자원을 서로 분배하기 전에 이제 협상을 해야 되니까 제한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한에 대한 일련의 제한과 이런 역제한이 이루어진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일단 여기선 1문단에서는 이제 교환 이론에 대한 설명과 이 사회학자 리처드 에머슨이 이 교환 이론을 어떻게 보는지, 이 교환 이론을 보는 리처드 에머슨의 관점이 나오고 있고, 이제 이 단원에는 이제 협상된 교환과 호혜적 교환이라는 이제 이 키워드가 나오면서 이 두 가지 교환에 대한 특징들이 나와 있죠. 협상된 교환은 일련의 제한과 역제한이 이루어지고, 호혜적 교환은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자원을 주면서 내가 나중에 추후 보상을 받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포함하고 있는 교환. 자, 이제 세용자 문단 볼 건데, 자, 세용자 문단 보면 교환 행위에서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가 자신에게 자원을 의존하는 정도만큼의 권력을 가진다. 네, 맞는 말이죠. 교환을 하는 행위에 있어서 내가 그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에게, 상대방이 나한테, 내가 돈이 많고 상대방이 돈이 아무튼 나한테 빌리는 상황이면 이렇게 거래를 할 때 이제 상대방이 나의 자원에 의존하는 만큼 제가 갑질을 부릴 수가 있는 거죠. 갑과 을 상태가 이제 나오는 거죠. 갑과 을 상태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면 이 을이 갑에게, 이 갑의 그 부와 그 자원을 의존하는 만큼 이 갑에게는 그만큼의 엄청난 권력이 생기는 거죠. 얘가 나한테 이렇게 의존하고 기대하고 나의 돈을 이렇게 궁해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권력을 가진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행위자 A가 행위자 B에게 대해 갖는 권력은 B가 자신의 가치를 부여하는 자원을 얻기 위해 A에게 의존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B가 A에 대해 갖는 권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이 지금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어떤 행위자 A가 있고 행위자 B가 있는데, 이제 B라는 사람이 A에게서 자신이 이제 가치하는 부여를, 그 자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자원을 얻기 위해서 A에게 의존한 만큼 A에게는 B가 나한테 이만큼 의존하니까 이렇게 굴려먹을 수 있고 이렇게 뭐라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그만큼 의존한 정도만큼 생긴단 말이죠. 지금 이제 이쪽 3번째 문단에서 이제 의존과 권력에 대한 그런 중요점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는 교환 행위에서 권력의 원천에 대해서 지금 3문단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의존은 권력의 궁극적 원천이다 나오고 있죠. 의존은 권력의 궁극적 원천이고, 다른 행위자가 추구하는 자원이 높은 가치를 가지는 정도, 맞죠? 다른 행위자가 추구하는 자원이 높은 가치를 가지는 정도와 이 자원에 대한이 이렇게 매우 적거나 추구하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정도에 따라 의존의 크기가 결정된다. 이제 어떤 행위자가 추구하는 자원이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다른 대안점을 찾으는데 그 희소성이 높고, 이렇게 대안이 매우 적어서 희소성이 높고 추가하기엔 비용이 너무 높아. 그럼 이제 이게 쉽게 이렇게 못 구하니까 이제 행위자 위에서처럼 행위자 B가 행위자 A에게 더 이렇게 의존하는 거에 따라서 이 권력의 크기가 이제 결정이 된다고 말하는 거죠. 자, 두 행위자는 모두 상당한 정도의 상호 의존성을 볼 수 있는데, 각자가 상대방에 대해 큰 권력을 부여하고 그럼으로써 교환관계에선 권력의 총량 또는 평균값이 커지기 때문에 구조적 응집력 이러한 구조적 응집력 또한 증대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행위자가 교환 상대보다 많은 권력을 가진다면, 이런 행위자가 이런 교환한 상대보다 많은 권력을 가지면 이 행위자는 교환 상대의 의존을 이용해 부가적 자원을 확보하거나 의존 쪽으로, 이렇게 이 행위자는, 그러니까 내가
이 행위자가 이렇게 나한테 교환을 하려는 상대방보다 많은 권력을 가지면 이 행위자가 이제 나한테 거래하려는 교환 상대의 의존을 이용하겠죠. 상대방 나한테 의존을 하니까 그만큼 나의 권력도 세지니까 의존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교환 상대 의존을 이용해 부가적 자원을 확보하거나,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짓을 하는 거죠. 이렇게 부가적 자원을 확보하거나 의존적 상대방으로부터 자원을 획득하는데 비용을 줄 수 있다. 꼼수를 쓰는 거죠.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높은 가치의 그 자원을 교환하기 위해서 나한테 의존한 정도만큼 나의 권력도 세지니까 이제 그걸 이용해가지고 부가적 자원을 확보하거나 상대로부터 이제 자원 획득하는데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자, A에 대한 B의 의존 때문에 A가 B에 대해 더 많은 권력을 가진다면 A가 지금 B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의존은 B가 A에게 의존을 하는 상태인 거죠. B가 A에게 의존을 함으로써 A의 권력이 B보다 더 커지는 거 가진다면 A는 권력의 이점을 가지고 있죠. 이 이점이 방금 위처럼 부가적 자원을 확보하거나 의존적인 상대방으로부터 자원을 획득하면서 비용을 줄이는 것, 이런 권력의 이점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누가 봐도 이렇게 하면 좀 불균형하고 옳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는 권력 불균형 관계, 서로 지금 이 권력에 대한 이 균형이 서로 맞지가 않아. A가 B보다 권력이 훨씬 더 세. 이제 이런 걸 이제 권력 불균형 관계인데, 근데 이 권력 불균형 관계를 위에 설명했던 사회학자 에머슨, 이 에머슨은 권력의 불균형으로 인한 권력 사용, 이런, 그러니까 갑질 같은 거죠. 위처럼 이제 이런 권력 불균형, A가 B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로부터 옳지 않은 이런 이점들을 차지하는 것, 이런 권력의 불균형으로 인한 권력 사용은 권력관계의 평형, 이런 사용이 권력관계의 평형을 부여하는 균형화 작동을 활성화한다고 보았다. 사문화에서 지금 불균형한 권력에 대한 평형을 부여하는 균형화 작동,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권력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권력관계에 평형을 부여하는 균형화 작동을 활성화하였죠, 에머슨이.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A가 B에 대한 권력 이점을 가진 상황에서 A가 B보다 지금 권력이 더 세. 이 상황에서 B에게는 A가 제공하는 자원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거나, 지금 첫 번째, A가 제공하는 자원에 대한을 찾거나 A에게 제공하는 자원의 가치를 증진하거나, 자신이 제공하는 자원에 A에 대한을 축소하는 방안, 한건 4가지 선택지가 있다. 위에서는 의존은 권력의 궁극적 원천이며 다른 행위자가 추구하는 자원이 높은 가치를 가지지 않은 정도, 이 자원이 대안이 매우 적거나 추구하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정도에 따라서 의존이 크게 결정된다 했는데, 여기 에머슨이 말한 이 균형화 작동을 활성화를 하면은 이 B가 A의 자원을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이렇게 서로 교환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A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B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A가 제공하는 자원의 가치를 오히려 낮게 평가하거나, A가 제공하는 자원의 또 다른 대안을 이제 찾아보거나, A에게 제공하는 자원의 가치를 증진하거나, 자신이 제공하는 자원에 대한 A의 대안을 축소하는 방안, 이런 관건 4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이제 에머슨이 말하는 거죠. 하고 이 선택지들은 A에 대한 B의 의존을 이름으로써 자원의 대안을 찾거나 이렇게 가치를 낮게 평가함으로써 이제 B는 A에 대한 B는 A에 대한 의존을 감소시킬 수가 있겠죠. 당연히 감소를 시키고, 반대로 B에 대한 A의 의존을 증가시키면서 이제 서로 이제 오히려 A가 이제 B에게 의존을 시켜버리게 해. 이렇게 함으로써 원래 권력이 이렇게 A에게 많이 치우쳐져 있는 이런 권력 불균형 관계를 이제 A가 B에게 어느 정도 의존하게 만듦으로써 교환 관계의 균형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죠.
이 균형화 작동 활성화를 해가지고 요 밑에 자원을 대안을 찾거나 축소하는 방을 찾거나 낮게 평가하거나 이런 에머슨이 보는 관점에서 사문단은 불균형한 권력의 평형을 부여하는 균형화 작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문단 보겠습니다. 자,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에머슨은 행위자 간의 연결 패턴인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서 네트워크 구조 이제 밑에는 보니 위에까지는 지금 이제 의존과 권력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나왔다면 밑에 이제 네트워크 관련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에머슨은 행위자 간의 연결 패턴인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네트워크 내의 중심성 키워드 중심성과 권력 관계의 변형을 설명하였다. 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의 다른 위치들을 연결하는 중심이 되는 위치에 있어 자원의 흐름을 매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고 에머슨은 중심성을 보여주는 네트워크 내에서 높은 중심성을 가진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의 가치를 부여하는 자원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해 자원의 흐름을 제대로 이렇게 매개를 하지 못하면 권력이 그때 자원에 대한 직접적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다른 행위자를 축으로 붕괴될 것이라고 보았다. 한마디로 지금 이 오문안에서 네트워크 내의 이런 중심성과 이제 권력 관계의 변화, 이렇게 권력이 다른 행위자의 가치를 부여하는 자원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자원의 흐름을 제대로 매개하지 못하면 권력은 자원에 대한 직접적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다른 행위자들 축으로 붕괴될 것이다. 권력 관계의 변화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권력관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고 예를 들어 봉건제에서 왕과 영주들이 봉건제에서 왕과 영주들 사이에서 네트워크 구조를 가정해보자. 왕은 영주들을 연결하는 중심이 되는 위치에 있어 영주들은 사이에 전후를 매개하고 영주들은 자기 영지에서 영주가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영주들은 자기 영지에서 농노들에 대한 지배를 바탕으로 왕에게 자원을 제공하죠. 자기 땅에서 이런 농사를 짓는 그 노예에 대한 지배를 바탕으로 얻은 자원을 왕에게 제공을 하는 거죠. 제공하면서 농노들이 생산한 자원의 일부를 왕에게 전달한다. 그러면 제공받은 자원에 대해 왕이 무엇을 갚을지가 문제가 된다. 영주들은 왕이 자신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기 시작하면 교환관계를 파기를 하고 네트워크 내의 권력관계를 변화시켜 하게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호혜적 교환이죠. 이제 영주가 농노들의 지배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먼저 일방적으로 이렇게 왕에게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왕이 이제 나한테 뭘로 갚을 건지 그걸 기대하고 추후 보상에게 기대하니까 호혜적 교환이라고 볼 수 있고 이때 권력의 중심은 가장 가치가 높은 자원의 공급 원천이 있는 영주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왜 봉건제가 붕괴되는 경향인지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 사회의 많은 네트워크에서 권력의 중심은 가장 가치가 높은 자원의 공급 쪽으로 원천 쪽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위자들이 교환관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네트워크 내에서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여기가 중요하죠. 이렇게 에머슨은 교환의 과정을 네트워크 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에머슨은 교환 과정을 네트워크 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개념화함으로써 교환 이론을 사회구조로 설명하는 수단을 만들었다. 그래서 에머슨의 교환 이론에 대한 의가 나오죠. 자, 이렇게 내용을 이제 쭉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이 글은 이제 리처드 에머슨이라는 사람의 교환 이론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에머슨에 따르면 사회 구조는 자신의 자원 가치를 높이려는 행위자 간의 교환으로 구성이 된다고 에머슨이 봐왔고, 사회적 네트워크 내에서의 교환은 행위자들이 자원의 분배를 놓고 협상하는 위에서 말씀드린 키워드 두 개, 협상된 교환과 추후 보상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연속적으로 자원을 제공하는 호혜적 교환이란 두 가지 일반적인 이론 중 하나의 모습을 띱니다. 교환 행위에서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가 자신에게 의존하는 정도만큼의 권력을 갖는데, 그러나 행위자 간의 권력 불균형으로 인한 권력 사용이 권력관계 그런 행위자 간의 권력 불균형, A가 B보다도 더 많은 권력을 가지면서 이제 A가 갑질하고 막 이렇게
갑질하고 막 이렇게 부가적 자원 획득하고 비용 줄이고 이런 불균형이 나타나니까 이런 불균형으로 인한 권력 사용은 권력 관계에 평형을 부여하는 균형화 리처드 에머스의 말한 균형화 작동으로 활성화됩니다. 에머스는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행위자 간의 연결 패턴이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서 네트워크 내 중심성과 권력 관계의 변화를 설명하였고, 이제 에머슨이 중심성을 보여주는 네트워크 요 문단에서 네트워크 내에서 중심성을 가진 행위자가 자원의 흐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권력이 자원에 대한 직접적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다른 행위자들을 축으로 붕괴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